유럽 무기가 한국한테 진다고? 말도 안 돼. 독일 기술력을 무시하는 건가? 23년간 유럽 국방 조달을 분석해온 독일 출신 전문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뭐. 한국 무기가 뭐가 그리 대단한지. 그런데 스페인 국방부에서 서류를 확인한 그는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게. 독일 전차 80%가 고장이라고? 자주포 가격이 4배나 비싼데 왜 아무도 안 사?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무기 점유율을 확인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에릭 코리스라고 해요. 유럽 여러 나라 정부들을 위해 국방 조달 결정을 분석하는 일을 23년째 하고 있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브뤼셀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제 직업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가 무기를 살 때 그 무기가 정말 좋은 건지, 가격이 적당한지, 제때 배달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주는 일이에요. 꽤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일은 한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날 아침 저는 마드리드 외곽에 있는 어느 건물로 향하고 있었어요. 스페인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택시 창문 너머로 스페인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전에 받은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왜 그들이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필요로 하는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놓인 회의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계신 장군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맞이했죠. 알바레스 장군이셨어요. 스페인 육군 포병사령부의 수장으로 궁북에 달린 훈장들이 그분의 오랜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어요. 사진들, 도표들, 그리고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진 숫자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답니다. 바로 스페인 포병대의 심각한 현실이었죠. 스페인군이 사용하고 있는 M 철공구 자주포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거의 50년이나 된 장비였죠. 여러분, 50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 만든 컴퓨터를 지금 쓸 수 있을까요? 그때 만든 휴대폰을 지금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래된 자주포들에는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가 없었어요. 사격 통제 장치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포탄을 정확하게 목표물에 맞추기 위해 바람, 거리, 온도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스페인군의 자주포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병사들이 직접 계산해야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도 없었어요. 현대전에서 자주포는 1분에 여러 발의 포탄을 쏴야 해요. 그래야 적의 반격을 피하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군의 자주포는 병사들이 무거운 포탄을 직접 들어서 장전해야 했어요. 이건 마치 현대의 자동차 경주에 말을 타고 나가는 것과 같았죠. 알바레스 장군님이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어요. 한쪽에는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스페인의 M709 자주포 사진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반짝이는 흰색 도장의 최신 자주포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 아래에는 K9 Thunder Republic of Korea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수많은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켜봐 왔어요. 폴란드에서, 에스토니아에서, 핀란드에서. 그때마다 비슷한 패턴을 봤죠. 유지 보수를 미루고 결정을 늦추다가 결국 급하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 스페인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주름진 이마, 굳게 담은 입술.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하신 분의 자존심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고통이 그 얼굴에 담겨 있었죠. 유럽 방위 협력은 스페인을 실망시켜왔다고 장군님이 말씀하셨어요. 판처하우비체 2000, 레오파드 2E 각각 최고의 성능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고요. 판처하우비체 2000은 독일이 만든 최첨단 자주포예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스페인이 이 무기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독일은 여러 조건을 내걸었고 납품 일정도 계속 미뤄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군님 말씀의 무게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몇 년간 유럽 전역의 국방 담당자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폴란드 관리들, 에스토니아 지휘관들, 핀란드 조달 전문가들, 그들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제 무기가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성능과 가장 빠른 납품 기간을 제공한다고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67억 유로. 이것이 스페인의 포병 현대화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이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 돈으로 새로운 자주포를 구매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유지 보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비를 교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이 수십 년간 유럽 방위산업과 맺어온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실망만 안겨준 유럽 제조업체들과의 어려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방위산업과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스페인이 직면한 선택이었어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마드리드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이 방안의 분위기는 그 하늘과 전혀 달랐습니다. 무거운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 분석이 스페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 결정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알바레스 장군님이 두꺼운 파일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파일 표지에는 K9 산더 평가 자료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위풍당당한 자주포의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였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라는 설명이 붙어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된 일이 유럽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첫 번째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포병 현대화 평가 2024년 3월 15일 마드리드. 이렇게 해서 제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었답니다. 아직 모든 답을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정이 저에게 그리고 스페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이요. 제 조사는 판처 하우비체 2000 시험평가에서 시작되었어요. 스페인 군 지도부를 완전히 실망시킨 바로 그 사건이었죠.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메세타 고원의 건조한 풍경이 펼쳐지더군요. 올리브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멀리 시에라 모레나 산맥의 윤곽이 아른거렸어요. 이 땅에서 독일제 자주포가 왜 실패했는지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비야 근처의 한 군사기지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시험평가에 참여했던 장교들이었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좌절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더군요. 마르티네스 대령은 베테랑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구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품질을 기대했죠. 대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받은 건 정비의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요소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었죠. 그런데 독일은 유연성도, 합리적인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답니다. 판처 하우비체 2000의 가격은 K9의 4배에 달했어요. 이건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상이었죠. 저는 직접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기지 한쪽에 서 있는 판처 하우비체 2000은 정말 인상적인 기계였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장갑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죠. 독일 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계는 북유럽 평원을 위해 설계됐어요. 기술 담당 장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엔진룸 덮개를 열어 보여줬어요. 복잡한 부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더군요. 독일의 평평한 초원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먼지가 잔뜩 쌓인 필터였어요. 스페인의 먼지와 열기는 전혀 다른 문제를 만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페인의 지형은 북유럽과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산악지역, 해안지역, 도시 환경이 모두 섞여 있었죠. 스페인 군대는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다목적성이 필요했어요. 독일 자주포는 그걸 제공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작전 준비율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60%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더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10대의 자주포 중 4대는 항상 고장 상태라는 뜻이에요. 전장에서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반면에 K9 자주포는 유럽 대안들보다 정비와 수리가 훨씬 쉬웠어요. 이건 마케팅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작전 환경에서 문서화된 현실이었죠. 핀란드는 이미 K9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높은 가동률을 유지했답니다.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였죠. 스페인이 앞으로 겪을 어떤 조건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K9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정비병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증언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판처하우비체의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면 독일에서 직접 가져와야 해요. 황 하사관이 설명했어요. 그의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배송만 몇 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장비는 계속 세워둬야 하고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장비는 다르다고 들었어요. 현지에서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더군요.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능력을 구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유럽의 방산협력은 스페인을 반복적으로 실망시켰습니다. 판처하우비체 2000의 실패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었죠. 하지만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더 큰 재앙을 살펴봐야 했어요. 저는 기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죠. 스페인 군대는 현대화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통적인 파트너들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가격은 너무 비쌌고 조건은 너무 경직되어 있었죠. 기술 이전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베리아 반도의 건조한 대지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해가 기우면서 올리브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스페인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죠. 독일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은 특정 환경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적응성이 부족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은 파트너를 원하지 않았어요. 고객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함께 성장하자고 했죠. 기술을 나누고 현지 산업을 육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어요. 판처하우비체의 실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방산협력의 더 큰 문제점을 파헤쳐야 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400M 수송기 프로젝트였답니다.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A400M에 관한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산 초과, 일정 지연, 기술적 문제들, 끝없는 재앙의 기록이었죠. 스페인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수십억 유로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약속된 일자리는 실현되지 않았고 기술 이전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죠. 유럽의 방산 거인들은 화려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유럽 방산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고객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죠. 한국은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온 나라였어요. 그래서 파트너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나라의 열망을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A400M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판처하우비체보다 더 충격적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답니다. 마드리드에서 기차로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스페인 중부의 황량한 고원지대가 펼쳐지더군요. 메마른 갈색 대지와 드문드문 서 있는 올리브 나무들. 그 풍경이 어쩐지 제가 찾아가는 이야기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비야 외곽에 위치한 산타 바르바라 시스테마스 공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이 유럽 방위 협력에 꿈을 걸었던 곳이죠. 레오파르트 2의 전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예상보다 훨씬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한때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을 거대한 조립 라인이 텅 비어 있더군요.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들은 녹이 슬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년간 쌓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 최고의 전차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은퇴한 수석 엔지니어 카를로스가 제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죠. 스페인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한 그는 레오파르트 2E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E가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이 만든 레오파르트 2A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 중 하나로 꼽혀요. 스페인은 1990년대 후반 이 전차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독일과 계약을 맺었답니다. 단순히 완성품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이전받고 스페인 공장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독일의 첨단 기술을 배우고 스페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고 유럽 국가들끼리 협력해서 함께 강해지는 그림이었어요. 스페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것이 유럽 방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자신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공장 한쪽 구석에 방치된 전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외관은 멀쩡해 보였지만 카를로스가 해치를 열어 보여주더군요. 내부 배선이 엉망이었어요. 부품 몇 개가 빠져 있었고 임시방편으로 연결해 놓은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독일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지만 핵심 기술은 끝까지 넘겨주지 않았답니다.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 사격 통제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독일에서 수입해야 했어요. 스페인은 껍데기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비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2배, 3배를 넘어갔어요. 스페인 정부는 계속 돈을 쏟아부었지만 완성되는 전차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비 체계였어요. 전차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기계예요. 수만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죠. 정기적인 점검과 부품 교체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이 정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일 부품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면 독일에 주문을 넣어야 했습니다. 배송까지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렸죠. 그동안 전차는 창고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정비 일정은 계속 밀렸고 점검받지 못한 전차들이 쌓여갔답니다. 저는 국방부 물류 담당 장교를 만났어요.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가 전차 지원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작동하는 차량을 단 한 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전체 보유량의 80% 이상이 고장 상태였어요. 80%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곱씹었어요. 80%, 10대 중 8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스페인이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보세요. 나토 회원국이에요. 유럽의 남쪽 측면을 방어해야 하는 책임이 있죠. 지중해를 지켜야 하고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와 멜리아도 보호해야 해요. 그런 나라가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에 전차 한 대도 지원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의 실패였답니다. 저는 당시 기록들을 뒤져보았습니다. 감사원 보고서, 국회 청문회 자료, 내부 메모들. 그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경고 신호는 여러 번 있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2008년에 이미 정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더군요. 하지만 당시 스페인은 금융위기 한복판이었어요. 국방 예산은 계속 삭감되었고 문제는 덮어두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답니다. 2015년에는 전차부대 지휘관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훈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했죠. 하지만 국방부는 미봉책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이 실패가 스페인군 지도부에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저는 여러 장성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좌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유럽 방위협력이라는 이상은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던 거죠. 바로 이 맥락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등장합니다. K9이 스페인군 관계자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정비가 쉬웠던 겁니다. 유럽 장비들에 비해 훨씬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부품 수급도 원활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답니다. 저는 폴란드 사례를 조사했어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를 약 1000대가량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어요. 정비체계, 탄약 공급망, 훈련 시스템까지 나토 기준에 맞춰 통합되었죠. 기술 이전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었어요. 현지 생산도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었답니다. 스페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차이를 주목했어요. 독일과의 협력에서 경험한 것과 정반대였으니까요. 레오파르트 2E의 실패는 스페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유럽 방위 협력이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 숨어있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약속은 약속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실행이었습니다. 저는 세비야 공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석양빛에 물든 거대한 건물이 마치 기념비처럼 서 있더군요. 실패한 꿈의 기념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교훈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파트너십을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가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스페인 고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메마른 대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뿌리내릴 수 있는 땅으로요. 레오파르트 2E의 대참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스페인이 방위 협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시작점이었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스페인의 방산 시장만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죠. 왜 스페인이 갑자기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마드리드의 국방부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한 외관도 위압적인 경비도 없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서려 있더군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그 보고서들은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였어요.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의 5%까지 국방비로 올리라고 요구했어요. 5%라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아시나요? 스페인의 현재 국방비는 GDP의 약 1.24%에 불과했습니다. 나토가 정한 최소 기준인 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한 국방부 관계자가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이 스페인을 나토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동맹국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하지만 스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스페인에는 이미 국민들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금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었죠. 실업급여가 있었어요. 교육 예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줄여서 탱크와 전투기를 더 사라고요? 스페인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었어요. 저는 마드리드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노인들,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복지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국방비를 두세 배로 늘린다? 그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는 말과 같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스페인 관계자들은 단순히 못한다고만 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에게는 대안이 있었거든요. 더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똑똑하게 쓸 수는 있어요. 이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똑똑하게 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제 무기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성능이 좋았습니다. 둘째, 가격이 합리적이었죠.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빨리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폴란드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거의 즉시 받았어요. 주문하고 몇 달 만에 최신 탱크와 자주포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답니다. 반면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무기를 주문하면 몇 년씩 기다려야 했어요. 심지어 약속한 날짜에 안 오는 경우도 많았죠. 돈은 비싸게 내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물건은 제때 안 온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 관계자들은 이 대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유럽 내 방산 협력을 시도했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끼리 함께 전투기를 만들자, 함께 탱크를 개발하자, 이런 계획들이 수없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각 나라마다 요구사항이 달랐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만들자, 프랑스는 저렇게 만들자, 스페인은 또 다르게 원하고, 결국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해지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완성은 계속 미뤄졌죠. 제가 만난 한 장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유럽 방산 협력이 스페인을 여러 번 실망시켰다고요. 약속은 거창했지만 현실은 항상 달랐답니다. 저는 통계 자료들을 뒤져보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제 무기의 평균 납품 지원 기간은 2년에서 5년이었어요. 비용 초과는 기본 30%에서 심하면 100%를 넘기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제 무기는요? 대부분 약속한 기한 내에 도착했고 가격도 처음 계약한 대로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였죠. 스페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은 계속 압박합니다. 국방비를 더 올려라. 안 그러면 동맹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복지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양쪽에서 밀려오는 압력 속에서 스페인은 숨이 막혀가고 있었어요. 마치 압력소단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힘이 밀려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순간 한국이 탈출구처럼 보였던 겁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도 국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살 때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쓸 수 있었죠. 남은 예산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복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전략의 천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스페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거든요. 유럽 국가로서 유럽제 무기를 써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 앞에서 이런 반대 의견들은 힘을 잃어갔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군인들이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어요. 저는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스페인의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올리브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이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유럽의 방산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무기 몇 대를 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음 목적지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이 실제로 어떤 항공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들여다볼 차례였어요. 기차가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력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해법의 이름이 바로 항국이었습니다. 제가 K9 자주포에 대한 기술 평가를 마쳤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이 나 있었어요. 이 장비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0%라는 건 대단한 수치예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가 한국제라는 뜻이니까요.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이런 점유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정비 용이성이었어요. K9 자주포는 유럽 대안들보다 유지보수가 훨씬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튼튼한 설계와 단순화된 구조 덕분에 현장에서 바로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제 무기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거나 전문 정비소에서 수리해야 했어요. 전쟁 중에 장비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보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K-과인은 달랐어요. 승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복잡한 전자장비 대신 검증된 기계식 시스템을 많이 사용했고 부품 교체도 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독일의 판처하우비체 2000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사거리도 길고 정확도도 높았어요. 서류상으로는 K9보다 우수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취재파이치 2000은 과열 문제에 시달렸어요. 연속 사격을 하면 포신이 뜨거워지면서 고장이 났습니다. 부품 부족도 심각했죠. 독일 본토에서 보급을 받아야 하는데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부품이 도착하는데 몇 주씩 걸렸어요. 반면 K9을 운용하는 나라들은 고장이 나도 현장에서 바로 고쳤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승무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작전에 투입했죠. K-과인의 또 다른 장점은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이었어요. 이 자주포는 영하 수십 도의 혹한에서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에서도 진흙탕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뚜렷한 사계절과 다양한 지형 조건이 이런 설계를 만들어냈죠. 핀란드가 K9을 선택한 게 좋은 예시예요.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의 땅에서 유럽제 장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K9은 달랐습니다. 핀란드군은 혹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고했어요.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였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나라는 신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고 K9을 선택했습니다. 스페인이 직면할 환경은 이들보다 훨씬 온화해요. 더 혹독한 조건에서 이미 증명된 장비니까 스페인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매국이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이 쉽게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스페인에는 이미 장갑 차량 생산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인드라라는 스페인 방산기업이 설계 권한을 갖게 되면 사실상 스페인 버전의 K9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방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가격 이야기를 해야 해요. TZH-2000의 가격이 K9의 4배라는 거예요. 같은 예산으로 K9은 4대를 살 수 있는데 PZH-2000은 1대밖에 못 산다는 뜻이죠. 스페인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 예산이 67억 유로였어요. 유럽제 장비를 사면 적은 수량만 확보할 수 있었고 한국제 장비를 사면 훨씬 많은 부대를 현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비 비용도 적게 들고 현지 생산을 통해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K-과인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정비가 쉽고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며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가격은 경쟁 제품의 4분의 1이었어요. 순수하게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K-과잉은 압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50%. 그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더군요. 12월의 어느 흐린 아침이었어요. 저는 마드리드의 국방부 건물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결론이 스페인의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어요. 유럽의 방위 협력은 스페인을 반복적으로 실망시켜 왔다는 것이었죠.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고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스페인 지도를 바라보았어요. 유럽 본토, 지중해 해역, 북아프리카 영토까지 책임져야 하는 나라.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과는 다른 방위 부담을 지고 있었죠. 이런 현실은 실제로 작동하는 장비를 요구했습니다. 스페인의 선택은 단순한 조달 최적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30년간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적 이익을 파트너국의 요구보다 우선시해온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를 상징했죠. 레오파르트 2이 재앙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유럽 방위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고 핵심 부품의 공급망은 독일에 종속되었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고 일정은 계속 지연되었죠. 판처하우비체 2000 거부 사태도 있었어요. 유지 보수가 복잡하고 부품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높았죠. 유로파이터 지연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처음 계획보다 10년 이상 늦어졌고 예산은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패턴이 30년간 반복되었어요. 유럽 방위 협력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스페인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용은 함께 부담했지만 혜택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되었죠. 그러던 중 폴란드의 결정이 유럽을 뒤흔들었어요.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병전투기,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죠. 나토의 동쪽 전선을 담당하는 폴란드가 유럽 무기 대신 항공 무기를 선택한 거예요. 바르샤바에서 열린 기술 검토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폴란드 군 장교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폴란드 대령이 회의 후에 제게 말했어요. 독일에서 전차를 살 때는 3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은 1년 안에 인도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최고의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빠른 납기로 제공했어요. 이 단순한 현실이 유럽 방위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은 마케팅 약속이 아니라 문서화된 성과였죠. K가인 자주포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의 대안들보다 유지 보수가 쉽고 수리가 간편했습니다. 스페인군 지도부는 종이 위의 사양보다 유지보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죠. 제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담겨 있었어요. 128대의 궤도식 자주포와 지원 차량에 45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스페인이 K9 도입을 진행한다면 K2 전차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았어요. 마드리드를 떠나기 전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을지 궁금했죠. 노르웨이는 이미 K9을 운용하고 있었고 핀란드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스페인 국방부는 제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간의 유럽 방위 조달 실패 끝에 스페인은 마침내 정치보다 능력을, 전통보다 신뢰성을, 수사보다 결과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구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유럽의 방위 산업 구조 전체가 도전받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너머로 이베리아 반도가 작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스페인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실이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한국산 무기는 최고의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빠른 납기로 제공합니다. 유럽 방위 협력은 스페인을 반복적으로 실패시켰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더 이상 대륙의 연대라는 대가로 실패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었습니다. 30년의 결산이 끝났어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죠.